계약 따위 알게 뭐야. 난 이제 상관없어. 나 널 사랑해. 사랑? 사람을 체스 말로만 여기는 네가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이태준. 서울에는 잠들지 않는 밤들이 있다. 남산타워의 화려한 불빛 때문이 아니라 상류층의 강화 유리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들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회사원의 1년 연봉에 달하는 술 한 병이 오가는 청담동 깊숙한 곳, 비밀스러운 라운집에서 시작된다. 이태주는 그곳에 앉아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을 가볍게 돌리며 아래를 지나는 개미 같은 사람들을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태주는 모든 것을 가졌다. 재력 권력, 그리고 여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드는 외모까지. 그에게 인생은 자신이 항상 백색말을 잡고 먼저 두며 단 한 번도 패배를 맛본 적 없는 체스판과 같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완벽함은 치명적인 감정을 낳았다. 바로 지루함이었다. 그 권태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의 중마고우이자 은밀한 라이벌인 강민호가 술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정적을 깨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태준, 민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넌 항상 모든 걸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그럼 이건 어때? 네, 그 화려한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 여자와 결혼할 배짱은 없을 것 같은데. 태주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오만함을 드러냈다. 취했냐, 강민호? 전혀. 민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100억 원.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야. 조건은 간단해. 이 여자와 결혼해서 정확히 6개월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별거 안 되고 스캔들도 없어야 해.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한서연은 성형 수술도 명품도 없는 너무나 소박해서 흐릿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매일 그를 둘러싸는 톱스타나 모델들과는 정반대였다. 태준에게 이 여자는 낯선 생명체나 다름없었다. 승부욕이 불길처럼 타올라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좋아. 돈이나 준비해도 민호. 며칠 후 한서연에 대한 서류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녀는 프리랜서 도서 편집자로 마포구의 낡은 반지하에 살고 있으며 가족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신상 기록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가난한 여자가 행운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다. 첫 만남은 강남 최고의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인 정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태주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15분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들어선 순간 그는 멈칫했다. 한서연은 이미 그곳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으며 호화로운 공간에 전혀 주눅들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차가운 기품이 흘러나왔다. 이태준 씨 맞죠? 그가 의자를 빼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떨림이라곤 전혀 없었다. 태주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쪽은 한서연 씨군요. 만나서 연기는 그만하죠. 서연이 말을 자르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악수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알아요? 강민호와의 내기 말이에요. 100억 원 6개월, 그리고 가짜 결혼. 태주는 멈칫했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파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알고도 나왔다고. 그가 위협적이면서도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낮게 물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전 순진하지 않아요, 태준 씨. 전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고 당신은 자존심을 채울 승리가 필요하죠. 이건 공정한 거래예요. 하지만 똑똑히 들어요. 만약 이 6개월 동안 당신이 가지고 놀던 인형들처럼 나를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다. 한서연은 순한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암초였다. 그리고 이 암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정복욕을 자극했다. 그 후 며칠간 태주는 서연에게 사로잡혔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 때문이었다. 그는 이 게임의 주인과 하인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서연이 정했다. 5성급 호텔이 아닌 홍대의 시끄럽고 연기 자욱한 허름한 고깃집이었다. 태주는 최고급 이탈리아 수제 슈트에 냄새가 배는 것에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섰다. 서연은 이미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있었고 옆에는 소주병이 반쯤 비어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턱짓했다. 걱정 마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이 한성그룹 도련님인 줄 모르니까. 태주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약점을 찾아내려 그녀를 응시했다. 왜 하필 이런 곳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려고요. 서연이 그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계약서에 조항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난 내 삶을 살아요. 생활비도, 보석도, 모범적인 남편 연기도 필요 없어요. 6개월이 지나면 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사라질 거예요. 자유를 원한다. 태준이 비웃었다. 좋아. 어차피 나한테 당신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두 사람은 건배했다. 고기 굽는 소리 사이로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싸구려 소주와 두 사람의 자존심으로 맺어진 결혼 계약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몰랐다. 그 순간부터 권력의 무게추가 슬픈 눈을 가진 그 여자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결혼식은 법적 절차처럼 차갑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치러졌다. 꽃도 서약도 없이 혼인 신고서에 나란히 적힌 서명뿐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번화한 한남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로 서연을 데려갔다. 그 집은 태준의 권력을 상징했다. 수입 가구,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의 공허함. 그는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감탄이나 압도된 표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아래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볼 뿐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가 앞으로 6개월간 우리의 전쟁터야. 태준이 도발적으로 말했다. 당신 방은 동쪽에 있어. 날 귀찮게 하지 마.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였지만 가시 돋친 미소였다. 안심해요. 나한테 이곳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고급 감옥일 뿐이니까. 그 말은
태준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듯했다. 그 후 며칠은 냉전이었다. 통제광인 태준은 서연의 무심함에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복종하거나 적어도 그가 베푸는 부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에르메스 가방, 샤넬 옷,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잔뜩 사들여 거실을 가득 채웠다. 물질로 이 가난한 여자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싶었다. 하지만 매일 퇴근할 때마다 그는 그 사치품들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구석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낡은 셔츠를 입고 수십억짜리 주방에서 소박한 요리를 했으며 마치 그와 그의 부가 투명 인간인 양 창가에서 책을 읽었다. 절정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술 기운에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노란 조명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보자 이유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책을 쳐냈다. 왜? 태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으르렁거렸다. 왜 저것들에 손도 대지 않는 거지? 더 비싼 값을 부르려고 고상한 척하는 거야. 모든 여자에겐 가격표가 있어. 넌 얼마를 원해?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책을 주워 구겨진 페이지를 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돈으로 존경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지만 또렷했다. 전 가족을 구하려고 당신에게 내 인생 6개월을 팔았지. 자존심을 판 건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을 발 아래에 두었지만 한번 돌아봐요. 이 넓은 집에서 당신 정말 행복한가요? 아니면 비싼 장난감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발버둥 치는 외로운 어린아이일 뿐인가요? 태주는 얼어붙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무시무시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값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이용하려 했던 명목상의 아내 그 여자를 바라보며 그는 난생 처음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고요하고 강인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이 게임은 오만한 자의 당초 예상을 훨씬 벗어나 버렸다. 무력감은 이태준이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독약이었고 한서연에 의해 매일 강제로 그것을 삼키게 되자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반항했다. 놓아주는 대신 그는 목줄을 더 조였다. 그는 그녀의 삶에 무자비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이유도 없이 출판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같은 날 그녀의 모든 개인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예전의 업무 관계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다. 태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플래티넘 블랙카드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한성그룹 후계자의 아내야. 밖에서 하등한 놈들 밑에서 일하는 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이제부터 당신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해. 그는 그녀가 울거나 애원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서연은 그 강력한 블랙카드를 쓰레기 보듯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우렸고 찻잔에 물 따르는 소리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정막 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침묵할수록 태주는 더 미쳐갔다. 그는 그녀를 재벌들의 파티에 끌고 다녔고 수억 원짜리 드레스를 입혀 자신의 옆에 전시된 인형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의 밤 서연은 방역했다. 분노가 아닌 예리함으로. 태준의 사업 파트너가
그녀의 출신에 대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서연은 미술시장과 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우아하게 받아쳤다. 그 남자는 망신을 당했고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태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의 불쾌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경외심이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마포대교를 지날 때 태주는 처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술과 피로로 쉰 목소리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지? 왜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지? 내 곁에 있는데 내 돈이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서 있는 것 같아.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단아한 얼굴에 비치며 명암을 만들었다. 난 존중을 원해요, 태준 씨. 당신은 당신이 이 체스판의 왕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권력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있는 덩치 큰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내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내 영혼에는 절대 닿을 수 없어요. 그 말은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내기에서 질까 봐가 아니라 그녀가 말한 그 영혼을 자신이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계약의 마지막 날들은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태주는 변했다. 일찍 귀가했고 그녀가 읽는 책과 듣는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명령을 멈추고 듣기 시작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평생 가져보지 못한 평온함을 서연에게서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뒤늦고 얄궂으며 위험천만한 사랑이었다. 그는 내기를 취소하고 이 가짜 결혼을 진실로 만들고 싶었다. 자신의 서툰 진심이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몰랐다. 마지막 날들 동안 서연이 보여준 부드러움은 사실 방아쇠를 당기기 전 사냥꾼의 침착함이었다는 것을. 6개월 계약의 마지막 밤이 왔다. 태주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강민호와의 내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서연은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가시 돋친 장미처럼 마성적이고 차가운 아름다움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따랐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가슴 아플 정도로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틀렸어. 내일 이 일을 끝내고 싶지 않아. 계약 같은 건 잊어버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심으로. 정적이 흘렀다. 마천루 사이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행복이 아닌 잔인한 연민을 담은 미소였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녀가 물었다. 가볍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다. 나를 사랑하게 된 건가요, 이태준 씨? 태준은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널 사랑해.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메마른 웃음소리가 태준이 공들여 준비한 로맨틱한 밤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평온한 가면 뒤에 숨겨왔던 증오의 불길이 눈동자에서 타올랐다. 잘 됐네요.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거 알아요, 태준 씨. 당신은 한 번도 체스를 둔 적이 없어. 당신은 내 손안의 폰페언이었을 뿐이야. 태주는 심장이 요동치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성진건설이라는 이름 기억해요. 그 이름은 태준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한성그룹이 잔인하게 집어삼킨 수십 개의 작은 회사 중 하나 희미한 이름이었다. 기억 안 나죠? 서연이 뒤로 물러섰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하겠죠. 당신에게는 재무제표상의 숫자일 뿐이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 전부였어요. 성진건설의 사장 눈보라치는 밤, 당신 사무실 앞에서 채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남자 당신이 경비원 시켜서 개처럼 끌어내라고 명령했던 그 남자. 그분이 우리 아빠였어요. 태주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5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중년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 아빠는 바로 다음 날 그 낡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먹였지만 단호했다. 아빠는 당신의 야망 때문에 죽었어요. 아빠의 죽음으로 엄마는 미쳐버렸고 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죠.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의 시체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죠. 서연아, 나는 태주는 말을 더듬었다. 설명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이날을 5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녀가 말을 끊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더욱 독한 미소가 걸렸다. 처음부터 당신의 내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나를 선택하게 만든 것도 나예요. 이 집에 들어와 당신의 경멸을 견딘 건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내게 심장을 바치는 순간,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짓밟았듯이 내가 그 심장을 으스러뜨리기 위해서. 서연은 결혼 반지를 대리석 바닥에 던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내기에서 이긴 걸 축하해요, 이태준 씨. 6개월의 결혼 생활을 얻었네요. 하지만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가 당신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한다는 사실을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대가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고독하지만 당당한 그녀의 뒷모습이 긴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태주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식탁에 홀로 남겨져 과거의 무게와 운명의 잔혹한 형벌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기에서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한서연이 이태준의 얼굴에 던진 진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한 자의 양심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이제 피 흘리는 두 영혼을 가둔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태주는 차가운 거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서연의 발자국 소리는 침실 문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소리치고 싶었고 때려 부수고 싶었고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펜 하나로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하던 그가 이제 한 여자의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 후 며칠은 서연이 그에게 가하는 잔혹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채찍이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이었다. 그녀는 그를 공기처럼 대했다. 어색한 아침 식사 자리 죽음 같은 정적 속에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렸다. 태주는
말을 걸어보려 애썼다. 그 목소리는 스스로 역겨울 정도로 떨리고 비굴했지만 돌아오는 건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마치 벽에 비친 그림자 보듯 하는 서연의 무심한 눈빛뿐이었다. 복도에서 그녀와 스칠 때면 익숙한 제스민 향이 났지만 만리 박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 형벌은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태준의 자존감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죽이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냉대뿐만이 아니었다. 서연은 회사에서도 그의 목에 올가미를 조여왔다. 태준이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좌초되고 친밀했던 파트너들이 이유 없이 등을 돌리고 기밀 정보들이 교묘하게 유출되었다. 그는 알았다. 서연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내부에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지만 태주는 분노 대신 둔탁한 통증만을 느꼈다. 늦은 밤 귀가하던 중 계산된 비웃음을 띠고 통화하는 서연을 본 태주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핏발 선 눈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회사 명예,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나까지. 내가 말라 죽길 바라는 거야. 서연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수술용 칼처럼 그의 마음을 해부했다. 죽음 아니요, 태준 씨. 죽음은 너무 쉬운 탈출구죠. 난 당신이 살기를 원해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매일 아침 목격하게 하고 싶어요. 마치 내가 아빠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봤던 것처럼 당신이 무력감의 쓴맛을 보길 원해요. 그 말은 태준의 반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그는 깨달았다. 사과나 돈은 이제 의미 없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을.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 이 관계를 구하기 위해 그는 다시 태어나야 했다. 태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거만한 회장님이 아닌 속죄할 방법을 찾는 고독한 남자가 되었다. 더 이상 값비싼 선물로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서연이 잡지에 실린 모랑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부귀를 상징하지만 슬픔도 담고 있는 꽃.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한성그룹 후계자 이태준이 이태원 골목의 작은 꽃집에서 분홍색 모란을 한 송이씩 직접 고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의 눈에는 외로운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차마 직접 건네지 못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당도로 꿀을 탄 따뜻한 물 한 잔 옆 식탁 위 크리스털 화병에 조용히 꽃을 꽂아 두었다. 돌아온 서연은 화병 앞에서 멈칫했다. 태주는 서재문 뒤에 숨어 도둑처럼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부드러운 꽃잎에 손을 대자 가녀린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꽃을 버리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태주는 지옥에서 사면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후로도 그는 묵묵히 그 일을 계속했다. 소파에서 잠든 그녀에게 얇은 담요 덮어주기, 숨 막히는 정적 대신 잔잔한 연주곡 틀어놓기 가니 맞지 않아도 서툰 솜씨로 직접 차린 식사. 그들 사이의 빙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절정은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서연은 얇은 스웨터 차림으로 발코니에 서서 검은 한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를 들고 나갔다. 그녀가 침범당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사과 계피차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따뜻하게 마셔. 강바람이 독해.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손을 뻗어 차를 받았다.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태준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바람 소리에 섞여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고 지친 목소리였다. 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잖아요. 태주는 밤하늘을 보며 눈물을 삼키려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사과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거란 걸 깨달았으니까. 아버님을 되살릴 수도 내 청춘을 돌려줄 수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내 안의 괴물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용서를 바라서가 아니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이 역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경멸이 사라진 눈빛이었다. 대신 탐색과 고통스러운 갈등이 섞여 있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목이 맨 소리로 물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이니,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태준이 확신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침묵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서연은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냈다. 눈앞의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속죄하고 싶다고 했죠. 서연이 찻잔을 난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우리 아빠의 죽음이 당신이 저지른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태준 씨. 당신은 내게서 더 많은 걸 뺏어갔어요. 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한테 또 숨긴 게 있어.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슴을 찢는 듯한 쓰라린 웃음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하얀 눈 위로 떨어졌다. 그해 겨울 기억나요? 당신 그룹이 우리 아빠 회사를 파산시켰을 때요. 그때 저 임신 중이었어요. 이제 막 3개월 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태주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라고? 맞아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빗독촉 목을 매신 아빠 집을 부스러운 깡패들. 그 충격이 내 아이를 죽였어요. 아빠 장례식장에서 유산을 했죠. 그날 내 눈물에 아이의 피가 섞여 흘렀어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다. 눈에는 증오와 비애가 함께 타올랐다. 당신은 우리 아빠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태준 씨. 당신은 세상 빛도 못 본 내 아이까지 죽였어요. 당신은 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태준의 귀가 멍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발코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고통이었다. 자신은 그저 냉혹한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은 끔찍한 살인마였다. 태어나지도 못한 무고한 아이의 환영이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심장을 조였다. 태주는 흐릿한 눈물 너머로 눈보라 속에 홀로 서서 부서져가는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이 죄는 목숨을 바쳐도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의 고백은 이태준의 마지막 오만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진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회장이 아니었다. 과거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죄인일 뿐이었다. 술에 빠지거나 도망치는 대신
태주는 서울 상류층 모두가 미쳤다고 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한성그룹의 개인 지분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명품 슈트를 벗고 수수한 옷을 입은 채 고독한 여정을 시작했다. 자신의 야망이 만들어낸 무덤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여정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 외곽의 허름한 작은 집, 성진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문이 열리자 고인이 된 사장의 아내는 그를 놀란 눈으로 보더니 이내 극도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약하지만 5년의 한이 담긴 주먹을 휘둘렀다. 태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며 가장 낮은 자세로 사죄의 절을 올렸다. 이태준입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그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다만 제가 드린 고통 앞에 머리 숙이러 왔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쫓아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꿇어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돈으로 입을 막지 않았다. 진심과 자신의 치욕으로 그들을 달랬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주는 자신의 인수합병으로 일터와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그룹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취업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흑투성이가 된 채 공장 재건 현장을 감독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서연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지친 어깨를 하고 돌아오는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경멸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가 야위고 퀭해졌지만 눈동자만은 예전의 돈이 가렸던 인간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어느 날 밤 결혼 계약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태준이 늦게 귀가했다. 그는 발코니 계단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었지만 예전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태주는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슬프게 웃었다. 보상금은 받으시겠대. 하지만 절대로 용서는 안 하시겠다고 하더군. 그분들 말이 맞아 서연아. 시간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법이야. 그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이 일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해.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보여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을 버리고 속죄하려는 한 남자가 보여요. 과거를 잊을 순 없지만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떠난 아이도 부모가 평생 서로를 괴롭히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태주는 멍해졌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괴물 이태준이 우는 법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서연의 용서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다. 계약이 끝나는 날 태주는 이혼 서류 대신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수입 장미도 촛불도 없는 오직 두 사람과 벌거벗은 진심만이 있는 자리였다. 서연아, 그가 수조 원짜리 거래 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지옥 같은 계약은 끝났어. 찢어버리고 싶어. 한성그룹 후계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남자 이태준으로서 청혼하고 싶어. 내기가 아니라 널 사랑하니까 보상할 기회를 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지난 겨울의 우울함을 모두 날려버릴 만큼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2배로 행복해야 해요. 우리 곁을 일찍 떠난 천사의 목까지요. 2번째 결혼식은 언덕 위 작은 성당에서 친한 지인 몇 명만 초대한 차에 비밀리에 열렸다. 언론도 허례허식도 없었다. 하지만 행복은 차고 넘쳤다. 그리고 기적이 찾아왔다. 몇 달 후 따사로운 봄날 아침. 서연은 2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태준을 깨웠다. 그 순간 태준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는 아내를 꽉 끌어안고 새로 움트기 시작한 생명의 고동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닫히고 찬란한 미래가 열렸다. 이 아이는 내기의 결과가 아니라 폭풍우를 지나 안식처를 찾은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기념 파티의 감미로운 음악 속에서 서연은 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였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게 강민호의 그 미친 내기에서 시작될 줄. 태준은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그건 내가 유일하게 진 내기였지만 내 인생 최고의 승리였어. 나 같은 놈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태준과 한서연의 계약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힘에 대한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연의 용서는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태준처럼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과연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 감동적인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여러분만의 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